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과 데스크회의에서 뵙고 시사타파 뉴스 언론사 채널 데스크회의에서 보고 또 저녁 때 보게 돼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 영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서울의 봄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1979년 12월 12일 날 전두환이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금 정우성 씨가 지금 장태환 그 당시에 수도 경비 사령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의 역할을 황정민 배우가 하는 거거든요. 네, 이름은 좀 다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전두환이가 탱크를 몰고 왔어요. 전두환이는 그때 보안사령관이라서 계급은 투스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은 쓰리스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태환, 그 다음에 김병주,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이었죠. 그 다음에 김진 누구였죠? 김진기, 헌병감, 육군 본부 헌병감 이 세 명은 전두환과 맞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 재조명이죠. 늘 전두환이의 쿠데타를 그 당시에 막지를 못했던 아쉬움은 있지만 뭐든지 그런 불의한 쿠데타를 했을 때 정의롭게 목숨 걸고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정병주, 제가 김병주라고 그랬죠. 정병주 그 당시에 특전사령관이었고 이 세 분이 그 당시에 전두환이에 대해서 이 쿠데타에 대해서 맞서는 그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안가에 끌려가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강제 전역을 하고 그 이후에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의 아들이 서울대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서울대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아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하여튼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정병주 전 사령관은 2010년에 79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시고 그 2년 후에 있다가 유서를 남기고 그의 사모님도 같이 세상을 떠나는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 역사의 뒤안길에 전두환과 맞섰던 의로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뻔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아는 역사적 얘기지만 전두환이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한 번 정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할게요. 인요한 뭐 이준석 부모님 사과 이런 건 뉴스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민주당이 인요한이의 발언을 국민의힘의 지금 혁신위원장이라고 그래갖고 인요한이가 이준석을 깐 거를 갖고 민주당이 인요한이를 까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똑같은 것들이에요. 응? 젊은이들 갈라치게 하는 이준석이나 그냥 국민의힘 애들 지네끼리 싸움 자중 좀 해라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인요한이 찌질하다 패륜적 막말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가 피해자가 되는 거고 이준석이가 굉장히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뭐하러 이준석 편을 들어줍니까? 똑같은 인간들인데 쓸데없는 짓이에요. 있는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12월 초면 없어지는 혁신위원장이고 괜히 이준석이에 대해서 연민의정을 갖게끔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조홍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민이 국힘당에 이상민 조금 며칠 더 생각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상민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 어차피 무소속이다. 꿈도 야무집니다. 뭐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뽑았냐면 조홍천이나 이상민이나 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조홍천 의원 지역구에 최민희 의원님이 나갑니다. 알겠죠? 조홍천 잡으러 최민희 의원님이 갑니다. 조홍천과 최민희가 붙으면 최민희가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뭐 비명계건 친명계건 뭐 비명계건 누구건 뭐 탈당하거나 분당한다면 난리가 났지만 나가라 그래요 요즘은. 요즘 그쵸? 나가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지난 총선의 명암이에요. 명암. 좋은 점이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 좋은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의원들 바꾸려고 그러면 나가주면 땡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영입 인재를 데리고 와도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 나가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였어요. 저도 그 어떤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있었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버금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됐을 때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설사 구속이 되더라도 당대표 자리를 물러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가 가장 충격이었고 그 다음 20년 만에 충격적인 일이었어 벌어졌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에 무슨 분당을 한다, 이낙연이 나간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큰일 날 일이죠. 한 개파가 나간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왜 신경도 안 쓰냐면 인재들이 넘쳐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만큼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지지층이.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의 내홍의 이런 어떤 싸움은 오랫동안 돼 왔고 지난 대선 이후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어요. 내년 총선 대승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민주당만 잘하면 돼요. 제가 이번 총선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구도를 짜보고 했는데 누가 봐도 내년 총선은 그냥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안에서 내분을 최소화하고 내년 총선을 치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송영길이 같이 헛소리하는 애들 있죠. 윤석열 탄핵하려면 연동형하고 이준석과 연대를 해야 된다. 미친 겁니다. 이준석이 민주당과 연대를 할 것 같습니까? 제발 송영길은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 정치 생명 이어가려고 윤석열 탄핵하려면 연동형하고 이준석과 연대해야 된다. 굉장히 시원한 말 같죠? 그쵸? 이준석이가 어떤 놈인데 왜 송영길이가 자꾸 이준석을 우리 편인 척하면서 끌어들이냐고요. 정말 이게 가장 위험한 짓이에요. 이준석이를 자꾸 민주당과 연대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순간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사람들은 이준석의 창당한 그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 정말 이딴 짓을 하면 그냥 연동형 하면 내 역할이 있을 것이다. 자기 신당 창당한다는 거예요. 송영길이 신당 창당하면 사람들이 와 송영길이 신당 창당했다 갈 것 같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년 총선 때 딱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 이 수구 보수 세력들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했던 거 기억나세요? 민주당이 바뀌었다는 표시를 내기는 건 되게 힘들다. 그렇죠? 워낙 평소부터 어떤 민주정의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서민 이런 정책을 펼치는 정당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혁신하는 모습, 민주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상 선거에서 눈에 띄지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바뀌는 방식을 보면 정말 이건 무서운 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의 변화예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윤석열이 갑자기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렇죠?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러고 하면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미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그러면 지지율 확 올라갑니다.
수구 보수들은 어떤 짓거리든지 다 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린 너무너무 좋죠. 근데 정말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윤석열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뀐다.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다. 우리가 벌써 이미 확정을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윤석열은 안 바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확정을 지어놨어요. 근데 윤석열이 말은 국민은 늘 옳다라고, 무조건 옳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윤석열, 그리고 재벌, 그리고 언론 권력,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카르텔로 엮여 있습니다. 윤석열은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조중동은 계속 시그널을 보내요. 이러다가 갑자기 윤석열이 그 하지 않던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렇죠? 갑자기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검을 받아들이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를 박아놓으면 안 돼요. 무슨 짓거리를 할 수가 몰라요. 거기에다가 이준석은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준석은 연대를 해도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지 절대 민주당과 연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준석이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이준석은 그냥 성공한 일배예요. 말 잘하는 일배일 뿐이에요. 언제까지 이준석 하면서 신당 하면서 민주시장에서 띄워줄 거예요? 응? 언제 띄워줄 거예요? 언제까지?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사람들이 몰라요. 나중에 이준석한테 제가 보면 가장 두려운 게 결국은 이준석이가 윤석열과 손을 잡고 또 내년 총선판에 끼어들고 한동훈과 손을 잡고 내년 총선판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순진해요. 그렇게 당하고도. 지난 대선 때도 이준석이가 윤석열 그렇게 속색이다가 결국은 끝까지 이준석이가 윤석열 손잡고 대선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순진하니까 당하는 겁니다. 왜 이준석이를 띄워줍니까? 죽여놔야지. 성매수범. 안 그래요? 성매수범, 이건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국힘당에서 징계당하는 것도 성매수한 걸로, 성접대받은 걸로 징계받은 거예요. 응? 나쁜 정치 배운 놈이에요. 그냥 성공한 일배예요. 말 잘하는 일배예요. 무슨 이런 새끼랑 연대를 합니까? 무슨 이런 새끼랑 연대를 하고 윤석열을 탄핵합니까? 꿈도 야무집니다. 이 바닥 한두 이틀, 제가 하루 이틀 봅니까? 제일 위험한 놈이 저 수구 보수 세력들은요, 민주당만 이길 수 있으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 새끼들입니다. 응? 생각해 보세요. 저 새끼들은 총선을 이길 수만 있다 그러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 새끼들이에요. 저렇게 이준석 신당을 마치 민주당 싫고 국민의힘 윤석열 싫은 사람 다 모여 거기에 플랫폼이 되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시죠. 이준석이 만약에 30석을 가져간다고 생각해봐요. 응? 이준석이 30석을 가져가는 순간 민주당은 개 박살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공수처가 처음으로 진짜 손준성이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년 1월 12일 정도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공수처가 5년을 구형했고,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비호 등을 위한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뭔가 자기 밥값을 합니다. 미진하고 아쉬운 것도 많지만 그래도 공수처가 윤석열의 수족이었던 손준성이를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공수처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었을까요? 응?
그렇죠? 공수처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손준성이한테 수사를 감히 윤석열 정부에서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지금이야 공수처의 활약이나 응?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다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란이 있는데 저의 생각을 얘기할게요. 저의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정치를 여러분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도 있고 저를 따라주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런 게 있어요. 제가 왜 정치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여러분들이 끄떡끄떡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좀 진실성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늘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치를 하고 싶거나 정치권에서 얼씬되면서 뭔가 한자리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절대 개파에 휘둘리고 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발짝 뒤에서 오로지 국민의힘이 싫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한 발짝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과 공감대가 있어요.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저기서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뭐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생각한다. 저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선거제 병립형으로 되는 순간 이재명은 대통령 물 건너가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병립형으로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200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병립형으로 그러니까 준연동형 지난 총선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국힘당이 30몇 석을 가져간다. 그 얘기 갖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입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냐고요. 그 가정이 잘못됐어요. 그 가정이 뭐냐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그냥 총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하나도 못 갖고 오다 보니까 국힘당이 다 가져간다.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예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 만드는 신당이나 또 다른 어떤 우리 누가 봐도 저거는 민주당 저쪽에다 찍으면 민주당 이재명과 같이 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신당에다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바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총선 때 우리 개국본과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었던 시민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 시민당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17석을 뺏어올 수 있었고 정의당이 가져갈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진영이 비례대표를 더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더불어 시민당 같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그럴 마음도 없고요. 그럼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는데 조국 장관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지난 총선 때는 열린민주당은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번에는 신당 창당한다니까 조국이 만든다 그러니까 응원하네? 정말 멍청한 소리죠. 지난 총선 때는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의석이 돌아갈 수 있는 더불어 시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으니까 몰빵을 외친 거고 지금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면 당연히 그쪽에다가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안 그래요? 만약에 지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지난 총선에서 그런 정당이었고 열린민주당이 있다 그랬으면 전부 열린민주당 찍자고 했겠죠. 더불어시민당이 분명히 창당한다는 소리 듣고 뒤늦게 열린민주당을 창당했으니까 민주진영이 갈라졌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안 그래요?
이런 잘못된 가정이에요. 민주당은 위성정당이나 민주진영의 정당을 만들지 않고 이대로 총선을 치렀을 경우에는 국힘당이 몇 석을 얻는다. 민주진영 바보 아닙니다. 조국 사람들이 어차피 민주당 찍어보면 비례대표 국힘당한테 가니까 입소문 내고 방송 때리고 그러면 우린 표 다 그쪽으로 다 찍으면 돼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쪽에다 다 찍으면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보입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응? 정치 고관여층들이 물론 주변에 잘 모르는 저관여층들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으쌰으쌰 박가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박가리 해갖고 요번에는 정당은 민주당 찍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정당은 조국 장관이 만든 뭐 진보 연합신당에다가 찍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입소문하면 표 그쪽으로 쏠려요. 응? 여러분들 병집회 하자는 사람들 이재명 죽이는 길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병립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주당과 국힘당이 47석 나눠먹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못해요. 국힘당은 기본적으로 80석 깔고 가요. 지역구에서 기본적으로 80석 깔고 가요. 70석은 60에서 80석 깔고 갑니다. 병립평하는 순간 47석 중에서 반을 가져와요. 그러면 국힘당은 앉아서 100석이 아무리 죽으서도 100석을 넘겨요. 응? 병립평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년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윤석열 탄핵이 아니라 모두 이재명 물러나라예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응?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여러분들 지금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고립시키는 일이에요. 응? 내년 총선 딱 끝나자마자 소수 야당이나 민주 시민사회에서 야권이 작당해갖고 국민의힘과 짬짜 야합해갖고 병립평으로 하는 순간 윤석열 탄핵이 아니라 민주당 비판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도 절대 이재명 찍지 않아요. 민주당이 160석 마청 노릇하고 170석 마청 노릇하고 나머지 조국신당 20석 진보당 진보연합 10석 그래갖고 200석 넘기는 게 가장 최고예요. 응?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들 해요? 응? 민주당 의석이 쪼그라들으니까 국힘당한테 무슨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을 경우에 국힘당이 비례대표 30석을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누가 봐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쪽에다 투표를 하게끔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선전하면 되는 겁니다. 응? 병립평으로 가면 이재명 죽는 길이에요. 응?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나같이 이재명 위하고 나같이 민주당 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 말 분명히 잘 들으셔야 돼요. 병립평 10석 15석 욕심내다가 내년 총선 끝나자마자 모든 야권이 이재명 민주당 공격합니다.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은 더 지역구에서 좋은 후보 내고 비례대표 포기하더라도 민주당과 흡사한 누가 봐도 이 정당은 민주당이라는 그런 신당 창당할 때 아무 소리 안 하면 돼요. 응? 병립평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이 계속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국힘과 손잡았는 줄 아세요? 더불어 시민당 만들었다고 한 거예요. 어? 더불어 시민당 만들었다고 정의당이 그 목리를 부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의힘과 손을 잡았던 겁니다. 어? 좀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아셔야 돼요. 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병지평으로 국힘당과 민주당이 의석을 나눠먹는 순간 민주시민사회가 여러분들 의석이 없더라도
굉장히 시민사회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물러나라가 나옵니다. 진짜 조금만 여러분들도 잘못된 유튜브 방송들 보고 나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든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이재명을 살리고 민주당을 살라 그러면 정말로 내년 선거제도 때 병립형으로 가면 안 돼요. 저는 병립형은 반대고 그 다음 뭐 권역별 비례대표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권들이 잘 상의해서 하면 되고, 병립형으로 가는 순간 모든 화살은 이재명이 받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심상정이가 당선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왔겠습니까? 정말로 심상정이가 국힘당한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퇴했겠죠. 연맥인 거예요, 민주당 끝까지. 심상정이가 30몇만 표 가져가면서 결국은 심상정 표만 이재명 당대표에게 왔어도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심술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왜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와요. 제가 오늘 다 얘기해 줄게요. 왜 조국 신당은 되고 왜 송영길 신당은 비판하냐. 조국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조국은 민주당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조국 장관은 그애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얘기하는 죗값보다 더 험한 죗값을 받았어요. 송영길의 신당을 왜 내가 비판하냐? 송영길 전 대표가 정당을 만드는 순간 검찰이 옳거니 합니다. 지금 송영길과 그 주변에 10여 명의 명단이 돌고 있고 검찰은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어요. 송영길이 신당 만드는 순간 그냥 조져버립니다, 검찰이. 거기에다가 송영길은 이준석과 연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준석 신당이라는 표현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냥 국민의힘 이중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준석은 신당을 차리는 게 아니라 인기 없는 윤석열의 반대 급부에 서서 이탈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중도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주당에 올 수 있는 중도의 표를 이준석이가 국힘당을 찍었던 이탈할 수 있는 중도의 표를 이준석이가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을 키워준다고? 이준석을 죽여놔야지 이준석의 갈 표가 민주당으로 오죠. 이준석이가 무슨 신당입니까? 이준석이는 이렇게 국정을 파탄내고 나라를 개판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정부를 만든 대한민국의 대역죄를 저지른 자예요. 석고대죄 해야지 무슨 정치를 하게끔 만듭니까? 안 그래요? 대역죄예요, 대역죄.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고 검찰 독재국가를 만드는 그런 1등 공신이 이준석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이랑 연대를 한다고요? 성매수자 이준석을 죽여놔야지 민주당으로 올 표가 이준석에게 가지 않아요. 응? 왜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해갖고 윤석열만 욕하면 다 땡큐인가? 변희재가 어떤 새끼였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비판하던 자들인데 그런 자들과 손을 잡는다고? 아무리 민주정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날아가고 민주정이 아무리 붕괴가 돼도 걔네들은 괴멸시켜야 될 놈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짓거리를 하고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이라고 떠들고 박정희가 경제의 화신이라고 떠드는 새끼와 그런 새끼들과 손을 잡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감히 그럴 수가 있나?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진보가 자존심이 있어야죠.
진보가 권력을 잡지 못하고 진보가 돈이 없고 진보는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응? 어디서 이준석을 들먹입니까? 응? 5.18을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새끼들을 지금 와서 손을 잡고 광주에 다니고 응원을 합니까? 송영길 씨 부끄러운 줄 알아요. 호남 출신이 5.18을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새끼들과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새끼들과 손을 잡고 연대를 한다고? 나쁜 새끼들이죠. 얼마나 배신을 당해보고 얼마나 뒤통수를 맞아봐야지 진보는 순진해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까? 이준석이가 왜 민주당을 안 까겠습니까? 민주당에게 찍을 만한 표들을 지가 흡수하려는 거예요. 막판에 이준석이랑 한동훈이랑 손잡고 전국을 돌면 어떻게 할 건데? 나쁜 놈들이죠. 진짜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라고요. 이준석이가 단지 윤석열을 비판할 뿐이지 이준석 주변에 있는 새끼들이 무슨 천하 용인 떠드는 인간들이 사람이에요, 그것들이? 제대로 정신 상태가 박혀 있는 새끼들이 국힘당에 입당합니까? 우리가 왜 싸우는데요? 이 땅에서 국힘당이 없어져야지 남북이 통일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정말로 민족 자존심이 회복되고 단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국힘당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라도 절대 이준석 막 윤석열 욕한다 그래갖고 시원하다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제발 또 당하지 마세요. 또 당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 말대 안 되는 민주당은 병립형 하는 순간 죽는다는 거 말아야 돼요.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병립형을 국힘당과 야합을 해갖고 받아갖고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순간 이재명 정치 생명 끝나고 민주당 박살납니다. 의석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170석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당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모든 총알을 받고 그 책임이 이재명한테 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얻더라도 국힘당이 120석 얻어요. 그렇죠? 민주당 170석, 국힘당 120석, 뭐 민주진보연합 뭐 10석 얻었다고 생각합시다. 탄핵해요? 못해요. 병립형 하는 순간. 그러면 소수 정당들의 모든 분노가 원래 국힘당은 그런 새끼들이니까 욕 안 합니다. 민주진영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의 배신이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정치생명이 끝나요. 절대 이재명 지지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고립되는 겁니다. 내년 총선 이후에 병립형으로 갔다가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고립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고립됩니다. 시민사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정의당 싫어해요. 과거의 입진보들도 싫어합니다. 믿을 수 있는 누가 봐도 민주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조국 장관님이나 추미애 장관님 이런 분들이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그쪽에다가 우리가 으쌰으쌰 해갖고 응원하면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병립형이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병립형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 꺼내지 마세요. 국힘당 돕는 길이에요. 국힘당 돕는 길. 윤석열 살려주는 길이에요. 제 말이 틀리나 보십시오. 그 잠깐 아쉬운 10석, 15석 갖고 민주당 죽는 길이고 이재명 죽는 길이에요.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제가 얘기했던 제가 20대 1이 가장 처음에는 적당하다. 근데 민주당은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이 1대1까지 가야 되는 게 민주당이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당밀까지 통과했어요. 그래서 중앙위만 통과하면 결국은 이제 20대 1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대의원이 15,000명이거든요. 15,000명이 권리당원 30만 명 정도의 표의 효과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지금 한 130만 정도 되니까 사실상 권리당원의 앞으로 돈봉투 사건은 이런 것도 없어지는 일이에요. 돈봉투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지역 대의원들 관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돈봉투 뿌리려면 130만 명에게 다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 제가 좀 이따가는 이것저것 뉴스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먼저 장인수 기자 연결해서 오늘 김건희 명품 사건 취재를 한 장인수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장인수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충격적인 취재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장인수 기자님 괜찮냐 이렇게 걱정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 괜찮습니다. 장인수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시청자들한테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장인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장인수 기자님 진짜 MBC를 사표를 냈다는 게 진짜입니까? 지난주에 사표 냈습니다. 뭐 이유는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 보도하려고요. 진짜 기자시네요. 이거를 보도하기 위해서 MBC 몇 년 다니셨죠? 만 16년 됐습니다. 16년 다닌 회사를 이 보도를 위해서 근데 이 보도 때문만은 아니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MBC의 여러 가지 사실 공중파에서 터뜨리고 싶었죠. 저는 뭐 뭐든지 다 기사가 이제 재밌으면 기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여서. 그렇죠. 이거를 공중파에서 터뜨리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말 안 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수 기자님이 16년 다닌 회사를 사표를 고민은 얼마나 하셨어요? 고민은 많이 했죠. 옛날부터 많이 했고요. 옛날부터 하셨어요. 우리 앞에서. 먼저 오늘 저희가 1탄을 봤습니다. 장인수 기자님. 한 30분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일단 그 최 목사님이 손목시계 몰카를 통해서 하면서 장인수 기자님이 몰카가 부적절했다는 언론 취재 위반이라는 어떤 항의도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총 4탄까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4일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일치 방송. 4일치 목요일까지. 지금 뭐 다음 회는 이미 준비가 됐겠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보도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떤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이 기획을 하셨는지요?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그 대통령실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죠. 라는 거. 전혀 이게 뭐 시스템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을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명품 선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거를 뭐 국정농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연 누가 대통령인가 진짜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의 그렇죠. 말들이 막 나오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다 알고 있죠. 이 취재의 핵심인 분들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말을 못 하고요. 이게 보시면 이제 내일 내용도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충격적이고 재밌어 할 만한 내용이 나오고요. 계속 이제 오늘 첫 보도인데 오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계속
좀 뭐라 그럴까 재밌는 내용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충격적이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한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장혜석 기자님이 오늘 방송 송출해 주신 거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일단 대통령실이 예전엔 청와대에서 어떤 뭐 경호나 이런 것들의 시스템들이 있었지만 그냥 코바나 컨텐츠에 가서 경호원들이 거기 앞에 서 있고 사람들을 사실상 지금 정무실이 대통령 영부인실이 없잖아요. 제2부속실. 이 부속실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코바나 컨텐츠에서 제2부속실 역할을 하면 흔적이 남지 않잖아요. 누가 왔다 갔는지. 그렇죠. 저는 그거가 가장 왜 제2부속실을 안 만드냐. 김건희가 자유롭게 행동을 하려면 제2부속실을 결국 코바나 컨텐츠로 이용하면서 거기를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만약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가 크리스탄 디올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았다 그러면 대통령 사과하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뭐 그랬겠죠. 네. 거의 아마 초죽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장혜석 기자나 저나 이명수 기자나 예전에 7시간 녹취록을 보면요. 다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 장혜석 기자님이 오늘 하는 거 중에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바꿔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죠? 그냥 일반인은 그럴 수 있어요. 준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의 와이프인데 돌려주지 않았다는 걸 보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나요? 취재가 좀 더 취재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몰카에 뜻하지 않은 장면들도 좀 잡힌 게 있고요. 네. 앞으로 좋은 지적인데 하나씩 나오겠지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냐. 그리고 명품을 디올, 샤넬 이 로고가 다 보이는 쇼핑백을 그렇죠. 경호원들이 보는데 들고 들어갔고. 경호원들이 다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물품 들고 있나? 그럼 나올 때 안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호원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엄청 많은 경호원들이 있었는데 그럼 얘네들은 이걸 다 보고 그냥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시스템의 총체적인 붕괴죠. 그렇죠. 뭔가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나왔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확인은 해요. 뭘 갖고 들어가는지. 아무거나 막 갖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선 사실 이게 비밀도 아닐 거예요. 알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보안 검색 진행을 한 경호처가 다 알죠. 직원들은. 그러면 과연 얘네들이 그런 어떤 물품 대장이나 선물 대장, 그렇죠. 혹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직원도 청와대에 다 있는데 원래 대통령실에. 그렇죠. 그리고 누가 들어갔고 나왔고 몇 분간 면담했고 이거 다 사실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코바나 컨텐츠라는 밖에서 하니까 그 기록을 안 남겨도 되니까. 기록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긴 한데 아주 지역적으로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이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카톡으로 약속 잡고 한 2, 3일째 들어가서 명품 원래 전달하고 이 부속실이 있으면 당연히 비서관들이랑 약속을 잡고 그렇죠. 출입길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카톡으로 약속을 잡는다는 게 그런 나라가 있나요? 대통령 부인이? 그러니까요. 카톡으로 약속을 잡더라도 부속실에 얘기해서 다 이게 누가 오는 거고 몇 시에 누가 오고 선물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달할 수 없죠. 정상적인 시스템을 거친다면. 네네네. 근데 이제 집권 시작부터 이 정부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특성인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한 사람한테 그렇게 이제 카톡으로만 친해진 사이인데 그렇죠. 어떻게 한두 번 만났는데 바로 그렇게 명품 선물을 덥석덥석 받아요. 장혜석 기자님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김건희가 얼마나 힘이 세구나라고 느낀 게 대통령이 진짜로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은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부속실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를 못 만들게 하는 게 김건희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겠구나. 대통령 김건희 주변에 형, 오빠, 동생 할 것 없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심지어 엄마는 구속돼 있고요. 하여튼 이게 무슨 요일마다 어떻게 앞으로 이게 방송될 예정입니까? 이게 일단 화요일
밤 9시, 내일 방송은 이제 내일 밤 9시, 그리고 수요일도 밤 9시에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돼요. 이미 다 이제 녹화는 그렇죠. 떠났고요. 녹화해놓은 거. 예, 그러니까 뭐 설사 이제 어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와서 네. 압색을 하든 구속을 해도 그냥 이제 만들어 놓은 방송이니까 누군가 파일만 갖고 있으면 그냥 그렇죠. 올리면은 틀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다 준비는 해놨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송인 목요일은 밤 10시에 생방으로 진행하려고 그래요. 뭐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정치권의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목요일 날은 어디 스튜디오세요? 서울의 소리? 목요일 날도 일단 스튜디오는 서울의 소리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화요일 9시, 수요일 9시, 목요일 10시는 밤 10시는 라이브로 하신다? 예. 그거는 제가 라이브로. 목요일 날 그 몇 시간 정도 하면 제가 그 라이브 끝나고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쪽에 시청자를 좀 몰아드려야 되겠네. 예. 한 30분 정도면 끝날 겁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5,300명이 이 시간에도 장인수 기자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있는데, 예, 장인수 기자님 뭐 겸손은 힘들다 나가라는 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쪽에서 작가나 이거 연락을 불러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앞으로 장인수 기자님 우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글들이 보이거든요. MBC로 관두고 나서 마음이 아프다는 분들이 있는데 장인수 기자님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그거 간단하게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아니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취재해서 기사 쓰고 방송하는 것밖에 없어서 계속 기자로 살아갈 생각이고요. 예, 시사타파에 같이 좀 일하자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월급 줄게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프리랜서라도 우리 시사타파 협업을 하는 말 안 해도 저랑은 그렇게 하니까 네 어쨌든 너무너무 그 고생하셨고 오늘보다 또 내일이 더 기대되고 또 내일보다는 모레가 기대되고 마지막 종합적으로 목요일날 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제가 볼 때는 장인수 기자님 반응을 안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질문지는 그 작성해서 지난주 수요일날 홍보수석 대변인 김건희 여사 당사자 이렇게 보냈는데. 보냈어요? 예, 다 보냈습니다. 질문지는 지난주 수요일날 그 당연히 반론권을 줘야죠. 그거 안 주면은 나중에 소송 가서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는 상대방 입장을. 김건희 여사 일단 카톡으로 보내서 김건희 여사는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걸 읽었고요. 일자가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읽으면 네네. 예. 두 차례 카톡을 보냈는데 두 차례 다 일자가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내면 바로바로 하고 대변인하고 홍보수석은 카톡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도 보냈거든요. 그리고 문자는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무튼 지금까지 전혀 어떤 입장이나 반응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근데 또 뭐 기자가 무슨 내용 증명 보내는 내용 증명 보내면 송다리 가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장인수 기자님 요즘 검찰이 조금만 가짜 뉴스 하면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요즘 분위기니까요. 많은 분들이 몸 조심하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최재형 목사님께서 그 손목시계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이제 촬영을 했잖아요. 그게 한 35분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지난해 1월부터 이제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해서 올해 9월까지 카톡을 주고받거든요. 네네. 그 전체 내용을 다 확보를 해서 영상과 이제 카톡 내용과 뭐 목사님의 인터뷰 그리고 이 건을 아는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나 취재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고 그 중에서 영상에 있는 얘기 오늘 방송 보셨으면 알 텐데 영상에 나온 얘기 카톡에 있는 얘기만 아주 드라이하게 팩트만 썼어요. 기사는. 그래서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도 난리면이 되는 세상이니까. 난리면이 바이든이 그죠. 뭐가 되고 아무튼 어쨌든 쫄지 마시고요. 바이든이 난리면 쫄지 마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늘 다 지켜줄게요. 쫄지 마시고. 하여튼 근데 봉지욱 기자 당하는 거 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장인수 기자님 오늘 방송 잘 봤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씩만 해주십시오. 할 얘기 있으면 더 해주셔도 되고. 전 기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많이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보고 보도한 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파장이 생기고 이 보도의 이제 가치나 의미를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안 보면
뭐 보도를 해도 뭐 보도를 한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좀 만약에 이 보도가 의미 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 보도라고 생각하면 네. 좀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예,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의 몇몇 매체들이랑 하다 보니까 네. 이 확산성이나 이 파급력 같은 것들이 좀 지상파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개국본 회원들은요, 시사타파 팬들은 각종 게시판이고 뭐건 다 퍼날라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예. 행동하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 시민들이 각종 뭐죠? 만방 뭐라 그래요? 그 엄마들 있는 각 지역 방 뭐라 그러죠? 그런 데뿐만 아니라 맘카페. 예. 맘카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퍼날리니까 외국에서도 많이 퍼날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수 기자님 조만간 얼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내일 예. 또 방송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우리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장인수 기자님 뭐 사적으로는 저랑 진짜 둘도 없는 친한 동생이지만 방송 보도하려고 사표냈다라는 말이 참 대단하죠. 그렇죠? 이 취재가 언제 된 거냐면요, 작년부터 취재가 됐었고요. 좀 나중에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이 취재를 했던 당사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내일 나올 방송 그리고 모레 나올 방송을 다 보고 나중에 장인수 기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같이 고생했는지, 이게 작년부터도 했는데 이게 될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흔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다 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장인수 기자 정도면 MBC에서 나와도 얼마든지 더 뭐 금전적으로나 어떤 활동에 서로 오라고 하죠. 장인수 기자 정도면요. 네, 내가 있잖아, 내가. 우리 장인수 기자.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보시면 막 진짜 춘추 전국시대라고 김원준 총수도 얘기하지만 윤핵관이 실세인 것 같다가도 또 용화대가 실세인 것 같다가도 윤석열이 힘이 없는 것 같다가도 어쩔 땐 김기현이가 또 당대표라고 또 지 맘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막 지금 막 헛갈리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권 여당이라서 그래요. 권력을 잡은 정당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년 총선이 잘못되면 레임덕이 오거나 진짜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김기현이는 당대표 자리 유지하면서, 김기현이가 여러분들 왜 당대표 자리를 물러나지 않냐면요, 김기현이가 당대표 자리를 물러나는 순간 비대위원장이라는 다른 당권을 쥔 사람이 오면 자기를 날릴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왜 김기현이가 네, 자꾸 내가 가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 지랄을 떠냐면, 누가 봐도 김기현이는 내년에 혁신의 대상이잖아. 응? 누가 봐도 김기현이는 혁신의 대상인데 자기가 물러나는 순간 자기는 내년 공천에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해가 가요? 공천 작업 끝내고 물러나면 물러났지 김기현이는 절대 물러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막 윤석열 빨아대고 지금 누구야 김건희 장모 빨아대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김기현이나 윤핵관이나 막 인요한이가 내놓고 너네들 내년 총선 나가지 마 막 그러고 있는데 나 그러면 당대표 자리 물러날게 하는 순간 김기현이는 무조건 엎드려갖고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자기 공천권 확보될 때까지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기가 내년에 1월달이나 2월달까지 공천 작업 마무리하고 선거 운동을 할 때는 비대위 체제로 가던가, 그래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말도 잘 듣는 척하고 그러나 인요한 말은 안 듣죠. 근데 인요한이 결국 윤석열의 말인데 안 듣는 거예요. 응?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정치를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을 하는 거는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거보다는 정치를 좀 크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가 다가오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하고 사실상 어느 정당이 대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변하고 어떤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막 총선이 앞으로 다가오면 막 신당이 생기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응?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당 만든다고 하면서 무슨 당 그럴 필요 없어요. 총선 다가오면 결국은 민주당에서 낄 자리 없고 국힘당에서 낄 자리 없는 인간들이 나와갖고 한마디로 따로 똑같이 우리가 뭐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냥 민주당은 그 누구도 믿지 말라. 이거 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어떤 민주당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잘 정도를 지키면서 지키고 국힘당은 여러분들 당원 투표가 100%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권리당원의 표가 이제 신장이 돼갖고 대의원표와 1대20이 되는 아직도 국민의힘에 못 미치는 혁신을 하고 있어요. 당내 민주화가 좀 덜 돼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선거가 될 거예요. 결국은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가 67.6%예요. 지금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가 67.6%.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인수 기자가 터뜨린 김건희 뇌물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뇌물성 그 사람이 나중에 김건희한테 뭔가를 청탁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돼갖고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김건희한테 그걸 해주고 김건희한테 뭔가를 받았다. 그럼 그건 뇌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19.5%밖에 안 돼요. 국힘당 지지자들도 김건희만큼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장인수 기자가 터뜨렸던 김건희 명품 사랑 디올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지금 얼마나 요즘 우리 가계 경제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300만 원짜리 백을 받고 수십만 원짜리 향수를 받고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적어도 자연인이 받으면 몰라도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이 서슴없이 저런 거 주고 싶어갖고 줄 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요. 정신 상태가 글러 처먹은 거예요. 정신 상태가 글러 처먹은 거죠. 안 그래요? 정신 상태가 얼마나 글러 처먹었으면 대통령 부인인지 그러니까 지한테 잘 보이라 이거죠. 그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김건희 시리즈가 이제 이번 주에 터지면 민주당이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죠. 이거 오랫동안 취재를 했고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터뜨린 이유가 제가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이번에 11월 30일, 12월 1일 본회의 열 때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같이 올려갖고 표결하려고 그래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올려갖고 이번에 누구죠? 이동관 탄핵뿐만 아니라 이동관, 손준성 그 다음에 뭐죠? 이정섭 얘 탄핵과 함께 특검 2개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오늘 공수처가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손준성 검사를 5년 구형했다라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쵸? 공수처에서 5년까지 죄를 윤석열 개인 비리 일가를 감쌌다. 아니 공수처에서 5년 구형을 했으니까 손준성이는 탄핵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쵸? 누가 봐도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기사였던 거예요. 지금 뭐 검사 탄핵 역풍분다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수처 검사들마저 손준성이는 죄가 인정돼서 5년을 때려서 저렇게 죄 있고 저런 검사 탄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는 전혀 나쁜 기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나 국민의힘 내년 뭐 당협위원장 지금 국힘당에서 현재 253개가 있죠. 뭐 국힘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정당 전국에 후보를 내니까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한 40명? 50명 가까이 당협위원장을 그 253군데니까 20%면 40명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45명 정도 현재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힘당 당협위원장 교체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봐야죠. 그러면 22%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집중적으로 교체하냐를 예의주시하시면 윤석열이가 어디에 눈독을 들이고 용화대의 수석들이나 검사들이 어디를 나가는지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윤석열, 그러니까 윤심 갖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이 지금 혼란스러운 게 당내에서 뭔가 권력 싸움을 할 때는 아직도 윤심이 통합니다. 지금은 아직 총선이 다가오질 않아서, 그렇죠? 거기까지는 인정하죠.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국힘당의 문제의 해결사는 윤석열이 맞아요. 아직은 힘이 있어서. 근데 내년 총선은 윤심으로 치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국힘당이 계속 권력 싸움이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만 봐도 여러분들이 정치를 이해하시는데 쉬울 거예요. 국힘당의 어떤 사람 하나 죽이거나 하나 내쫓는 거는 용화대의 힘이에요. 그런데 내년 총선은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윤심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내년 총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오늘 방송 끝낼게요. 윤석열이 여러분들 지금 뭐 안보 타령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뭐 강화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뭐 핵 전략 자산을 공유하겠다, 별소리 다 했죠. 그러면서 뭐 안보 대통령 뭐 하는 식으로 2년 막 난리를 쳤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안보를 가장 강조를 하고 한반도 뭐 평화에 뭐 강한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겠다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기에 몰려 있고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지금 북한이 그 DMZ 비무장지대 안에 다시 초소를 설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언제, 그러니까 또 휴전선 부근에 위험 일촉즉발의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안보를 중요시한다는 인간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정원 안에서 지금 권력 싸움이 일어나. 국정원은 뭡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정보를 통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국정원이 이렇게 시끄러워졌을까? 제가 어제 국정원이 왜 이렇게, 국정원은 소리 없이 일하고 국정원의 인사가 우리가 누가 됐는지 알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사실. 그렇죠? 진짜 이거 중요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요원 이름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테러의 대상이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국정원에 누가 1차장이고 누가 누구고 우리 이름까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정원 안에서 사실상 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국정원을 장악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의 국정원 요원들이나 인사들을 전부 내쫓으면서 인사 파동이 일어났고, 이번에도 결국은 국정원 뭐 원장부터 해갖고 1차장, 2차장 다 날리는 게,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전 정부의 사람이라고 다 날리고, 왜 이렇게 국정원을 심하게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국정원 안에서 반발이 있고 내부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냐? 국정원이 자꾸 국내 문제에 개입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부딪힌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국정원 내부가 시끄러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원은 이제 해외 담당 파트나 해외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체제가 전환돼 있었죠. 그렇죠? 이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일 1년 차 때 국정원을 개혁하는 바람에 국내 업무에서는 아예 손을 뗐고 해외 업무로 손을 전부 돌리고 그런 방향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국내 정치, 국내 정보에 목마름이 있던 이 과거 무슨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때의 국정원 직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국정원의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과의 마찰이 결국은 이런 인사파동이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하게 단시간에 국정원을 너무 이 수구 세력들로 장악하려다가 결국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집단 반발을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안보 위기라며. 안보 위기면 가장 이런 위기 때 정보력 싸움 아닙니까? 위기 때 국정원장이 공석입니다. 미친놈이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안보 위기라며. 안보 위기가 한반도가 지금 점점 긴장 상태가 올라가고 있다며. 근데 합참의장이라는 새끼를 그딴 놈을 임명을 하고, 응? 전쟁나무 주식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새끼를 합참의장에다가 임명을 하고, 거기에다가 안보 위기라고 하면서 국정원은 권력 암투를 하고 앉아있고, 이거 완전 국정 마비예요, 마비. 응? 안 그래요? 국가 전상망은 마비가 돼 있고, 얼마나 윤석열이 미우면 씨발, 내가 욕 좀 한번 할게. 얼마나 윤석열이 미우면 부산 엑스포 유치가 안 됐으면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고, 응? 안 그래요? 난 너무 슬퍼. 부산 엑스포가 유치되면 얼마나 좋아. 윤석열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싫어. 응? 이게 말이 되냐고. 응?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윤석열이가 저 지랄을 하고 다니니까 부산 엑스포가 되지 않길 바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 진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 이거죠. 자, 오죽하면 물 건너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재밌는 뉴스, 재밌는 정치 분석을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3명을 열거할 거예요. 지금부터 3명을 열거할 건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맞춰주세요. 첫째, 바이든. 1번 바이든, 2번 조시다, 3번 윤석열.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으시오. 바이든, 조시다, 윤석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으시오. 지지율 비슷해요. 잘 보시면 역시 정치 구단들이에요. 뭐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내년에는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바이든은 내년에 11월에 지금 미국의 여론조사를 하면 트럼프가 앞서갖고 사실상 내년 11월이면 트럼프는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시다는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각 총사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지지율 20% 30%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년에서 총선에서 야권 민주 진영이 200석 이상을 할 경우에는 윤석열 퇴진,
탄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내년임을 못 볼 인간들이 니들 셋이 동맹해라. 그쵸? 내년이면 니들은 못 볼 애들인데 니들끼리 셋이 사진 찍고 앉아있고 니들끼리 셋이 군사동맹 맺고 앉아있고 날라갈 삼총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이든 조시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세 명이 세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내년이면 못 보는 사람들이다. 저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년이면 볼 일 없잖아요. 사실상 내년 대선하면 바이든은 도람프한테 상대도 안 돼요. 바이든은 도람프한테 상대도 안 되고, 조시다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각 총사퇴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일본 선거에서 날아갈 수밖에 없고, 윤석열이도 뭐 저는 탄핵돼도 두렵지 않습니다. 탄핵하라고 하십시오. 그럼 탄핵하면 동훈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도 이제 선 긋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홍준표 말이 생각나네요. 내년 선거를 윤심으로 치르려 그러면 그게 되십니까? 좌파 새끼들은 늘 뭉치는데 올해는 이준석이고 뭐고 이런 단한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를 쫓아내야 됩니다. 이준석이는 당장 제명시켜야 됩니다. 저는 존나게 띱니다. 아유, 안철수 같이 정치 감각 하나도 없는 새끼는 처음 봤어요.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인요한이 시켜갖고 사면시키라 그러니까 지 혼자 제명하다가 없어졌잖아. 안철수 없어졌잖아. 이준석이는 제명해야 됩니다. 막 그러더니 갑자기 인요한이 사면해주니까 없어졌잖아. 안철수 없어졌잖아. 요즘 안철수 안 보이잖아. 그러다가 아무도 자기 관심을 안 가주니까 또 이준석 괜히 욕하고, 응? 안철수 없어졌잖아. 정치 정무 감각이 제로라서 그런 거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응? 하여튼 오늘 방송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정치를 딴 건 너무 일희일비하게 보시면요, 어떤 기사 하나에 마음이 철렁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동요가 생기는 거고 정치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거 때 되면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선거 때 되면 시끄럽고, 왜냐면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다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건 뭐건 다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밥그릇 싸움에 누가 좀 더 양보하고 누가 또 양심껏 내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그 차이지. 선거 때는 신당도 나오는 거고, 선거 때는 결국은 선거는 내가 상대를 꺾어야지 당선되기 때문에 치열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 속상하고 뭐 이런 일 터졌다 이래갖고 큰일 난 것 같이. 근데 제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을 믿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 이재명이 당한 만큼 지지자들이 거의 지금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겪다 보니까 웬만한 충격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쵸? 저는 그걸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막 이낙연이가 탈당하면 또 민주당 내년에 뭐 박살나다 이딴 소리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지지자들이 같이 고난의 행군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충격엔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웬만한 일이 일어나면 그런가 보다 하지, 누가 이재명 깠어 이거 신경도 안 써요. 지지자들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제가 보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즐겁게 즐기세요. 즐겁게 즐기시고,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고요.
항상 보면 결국 총선 때는 시민이 심판하는 거고 국민이 심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